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73살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반 24살에 결혼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남편은 28살로 저보다 4살 연상이었죠.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에서 제 눈에 띈 남자,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셨어요. 무엇보다 선한 인상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아가씨,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결혼식장에서 제 눈에 띄었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였죠. 1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갔어요.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속은 여리고 따뜻했죠. 남편은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절 좋아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교제 초기에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준 적이 있었죠.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절 시내에 새로 생긴 양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양식당 안에는 예쁜 꽃다발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절 꼭 안았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이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어요. 다정하고 속 깊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죠. 연애할 때부터 저희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도 금방 화해하곤 했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날 밤에는 너무 긴장되고 설레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함께 살 사람과 내일 100년 가약을 맺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결혼식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하는데 눈앞에 있는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남편, 떨리는 목소리로 예식사를 읽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죠. 신혼집에서의 단둘만의 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남편도 절 보며 매일 환한 미소를 짓곤 했죠. 시간만 나면 뜨겁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사랑을 나눴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마주치면 서로를 끌어안았죠. 한창 사랑할 나이에 잘생기고 멋진 남편과 살게 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 준비하고 맛있는 반찬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맛있게 식사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남편은 절 꼭 껴안고 볼에 뽀뽀해주곤 했죠. 주말이면 근교로 산책 나가서 맛있는 것 먹고 구경도 다녔어요. 저녁 노을이 예쁜 강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면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행복할 것 같았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로 바라보며 깨우고 출근할 때는 현관문 앞에서 꼭 뽀뽀하고 헤어졌죠. 결혼 생활도 신혼 때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살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한 1년쯤 보냈을 무렵이었어요. 문득 아이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병원도 다녀보고 민간요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또 시댁에서는 자꾸 아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애는 언제 나올 거냐? 우리 대를 이어줄 손자, 손녀가 필요하다.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시댁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어요.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요한 말이 있다며 절 불렀어요.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우리 입양하는 거 어때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입양이라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근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이 밀려왔죠.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어요. 며칠 뒤 시골에 있는 한 고아원을 찾았죠.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는데 모두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죠. 귀여운 외모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3살배기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혜준이라고 했죠. 순간 운명처럼 와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혜준이를 보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서로의 눈빛을 보니 딱 직감이 왔어요. 혜준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고요. 그렇게 혜준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혜준이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선 너무 행복해서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혜준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우린 앞으로 혜준이의 부모가 될 거라고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혜준이는 그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의 행복한 가족 생활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우리는 혜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준이는 우리 부부에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정말 이쁘고 귀여웠죠. 혜준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웠어요. 혜준이도 우리를 진짜 부모처럼 따랐죠. 저는 혜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죠. 혜준이가 크면서 궁금해하는 건 뭐든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혜준이와 친구처럼 지냈죠. 같이 공놀이도 하고 야구도 했어요. 혜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하지만 혜준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소를 키웠어요. 처음엔 10마리도 안 되는 소를 키웠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300마리나 되더라고요. 남편은 소 돌보는 일로 늘 바빴죠. 저 역시 끼니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고 종종 남편 도와서 소도 돌보고 하느라 늘 피곤했어요. 혜준이가 어릴 때는 혜준이 돌보랴, 일하랴 죽을 맛이었죠. 남편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남편도 늘 지쳐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도 남편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짰어요. 혜준이 학교에 보내고 나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쯤 되어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대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옆에서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황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죠. 저는 병원에 뛰어가 의사 선생님께 남편 상태를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씀하셨죠. 순간 정신이 하얘지고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강직하고 듬직했던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지 않다며 각오를 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혜준이 아빠인데,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데. 남편은 살아야만 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나가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 곁을 지켰죠. 의식이 없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여보, 당신 곁에는 우리 혜준이가 있잖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혜준이가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침대 곁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혜준아, 아빠가 빨리 깨어나시길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날 거야. 혜준이는 의사가 되어 아빠를 치료해주면 좋겠다고 순수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의 며칠을 보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남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죠. 시댁에서도 달려와 병문안을 하고 의료진을 도왔어요. 어머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죠. 아들아, 일어나야 한다. 늙은 어미를 두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서서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다가 눈꺼풀을 떴어요. 시간이 흐르자 저와 눈을 맞추고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면서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죠. 남편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인 것 같아요.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퇴원할 때쯤엔 부축을 받아 걸을 수도 있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혜준아, 우리 아빠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아빠랑 공놀이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자. 혜준이도 아빠가 퇴원한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남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팔은 들어 올리기 힘들고 다리는 절뚝거리며 걸었죠. 예전처럼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몸을 추스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전부 맡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짜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죠. 아침상을 차려 혜준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남편 곁에 앉아 수발을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드리고 아직 온전치 않은 남편의 몸을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농사일을 나갔죠.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심었어요. 땡볕에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등줄기에서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혜준이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죠. 우리 혜준이는 내가 이렇게 버텨야만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는 혜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더운 날씨에 교복이 땀에 젖어 있는 혜준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미안하다, 혜준아. 엄마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어요. 저녁에는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죠. 혜준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남편이 즐겨 드시는 고등어구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면 행복했어요. 힘들지만 보람찬 하루하루였죠. 살림에, 농사에, 아들 키우는 일까지 해내려니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가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힘들어할수록 남편은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네 탓이야. 내가 네 걱정 때문에 병이 난 거야. 라며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안타까웠으니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혜준이한테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혜준이가 실수로 아빠 술병을 깨뜨렸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하실 남편이 갑자기 혜준이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찌검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에 저도 화가 났어요. 여보, 애한테 왜 그러세요? 혜준이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야 남편은 조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혜준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힘든 시기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왜 남편은 술로 모든 걸 망치려 하는 걸까요? 많이 속상했죠. 남편에게 술을 끊으라고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고집을 부리시더니 점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큰절을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술을 끊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죠. 대신 저와 혜준이를 챙기는데 전념하셨어요. 혜준아,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재미난 일은 없었니? 남편은 혜준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의젓해진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기뻤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니까요. 함께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죠. 남편의 병이 완쾌되면 혜준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펼쳐나갈 행복한 미래를 그려봤죠. 근데 그건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거든요. 술은 끊었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을 잃고 몸무게가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혜준이 몰래 혼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한참 살 나이에 너무 허망하게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옆에서 혜준이도 엉엉 울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혜준이를 보면 남편 생각이 더 났어요. 혼자서 어떻게 혜준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가끔은 남편 옷을 꺼내 얼굴에 묻고 한참을 울기도 했어요. 그리움이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혜준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했어요.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면 혜준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남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꿋꿋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 혜준이가 대견스러웠어요.
아빠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잘 견뎌냈거든요. 학교 공부에도 더 매진하더라고요. 아빠 기일의 묘소에 찾아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엄마도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혜준이가 훌쭉 커갔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성적이 아주 우수했죠.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더라고요. 엄마 아빠 피 한 방울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머리보단 손재주가 좋으셨죠. 혜준이는 우리와 달랐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혜준이가 어느 날 불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라니 너무 멋진 꿈이 아니겠어요? 첫째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고 둘째는 안정적이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어디 가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무척 기뻤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널 믿는다. 꼭 멋진 의사 되거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의대 진학을 위해 혜준이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책상 앞에 앉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문제집을 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가끔 제가 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도 된다. 라고 하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엄마, 전 괜찮아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해야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자식이 그렇게 씩씩하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대학 입시를 치를 때가 다가왔어요. 혜준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 저희는 초조해했죠. 합격 발표날 혜준이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옆에서 저도 가슴 졸이며 기도했죠. 하느님, 제발 우리 혜준이가 꼭 의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요. 저도 모르게 예하고 소리를 지르며 혜준이를 껴안았죠. 혜준이도 엄마,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혜준이 덕에 집안에 경사가 났죠. 시댁에서도 좋아하셨어요. 가업을 잇는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의사가 된다니 대견해 하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꿋꿋이 아들을 키워냈으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장남 며느리 노릇 톡톡히 했다며 저를 많이 치켜 세워주셨어요. 혜준이가 의대에 입학하고 나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삶의 목표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거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학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소를 더 열심히 길러 우유를 팔고 쌀과 잡곡도 팔았어요. 주변에서 이래저래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니 세간의 시선도 따뜻해지더라고요. 혜준이 학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거죠. 학교에선 혜준이 소식을 자주 전해 들었어요. 모범생이다.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다 하는 칭찬 일색이었죠. 교수님들도 입을 모아 혜준이를 칭찬하셨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 아들 대견하다. 시험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는 혜준이가 참 기특했어요. 방학 때 집에 오면 웃음꽃이 피었죠. 혜준이는 자기 전공 책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저는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주름진 손으로 혜준이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아빠가 보면 좋아하실 텐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혜준이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절 꼭 안아주곤 했죠. 어느덧 혜준이가 의사가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에 걱정 반 기쁨 반이었죠. 걱정은 아들이 힘든 인턴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고, 기쁨은 이제 제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의사 만들기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인턴 첫날 의사 가운 입은 혜준이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혜준아, 축하한다. 정말 대견하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이 좋은 날을 남편과 함께 맞이하지 못해 아쉽지만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혜준이가 인턴에서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밤낮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응급실에서 잠을 자기 일쑤였죠. 과중한 업무에 지쳐 힘들어할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줬죠. 혜준아, 조금만 더 힘내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다. 시간이 흘러 어엿한 의사가 된 혜준이를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 덕분에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소도 300마리나 키우게 됐고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혜준이가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 물었죠. 갑자기 왜 그러는 거니? 엄마는 아직 정정하고 소도 봐야 하는데. 혜준이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이젠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편히 쉬셔야죠. 제가 요양원비 대줄게요. 딱 잘라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 요양원행을 강요당했어요. 혜준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엄마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혜준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짐을 싸서 요양원행 버스에 올랐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의 뜻을 거스를 순 없었으니까요. 요양원 생활이 턱없이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기상해서 점호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마치 군대 같은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죠. 더군다나 시설도 낡고 좁아서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가 치매가 좀 걸려서 밤에 잠도 설쳤죠. 소 생각도 너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소들인데 내가 없으니 누가 돌보고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죠. 혜준이한테 전화해서 소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 그 소들 다 팔았어요.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를 판 것도 모자라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된 땅과 집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돈으로 도박을 했대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아들은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했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 하나 건사 못하고 말아먹다니.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혜준이는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죠. 아마 제 낯을 볼 염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요양원 활동에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죠.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가끔 혜준이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홀로 울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장이 절 불렀어요.
의아해서 원장실로 갔더니 혜준이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애 얼마나 야위고 초췌해졌는지 몰라요. 먼저 달려가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원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어르신, 댁이 아드님께서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비도 못 내시는 형편이고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도박으로 내 재산을 모조리 날려먹고 이젠 내가 있을 곳조차 없어졌다니. 혜준이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마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모양이었나 봐요.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엄마를 이렇게 만들다니. 원망스러웠지만 더는 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나왔어요.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라니.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줄이야. 갈 곳 없는 몸뚱이로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 동냥하러 다니고 밤엔 공원 벤치나 지하철 역사에서 얼어 죽을 뻔도 했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한편으론 스스로가 한심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이런 꼴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를 배회하던 중 저만치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내가 기른 소가 여기 있었지.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죠. 골목 안쪽에 들어서자 제가 그토록 아끼던 소들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소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소들아. 엄마가 널 버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주인 잃은 갈대처럼 서 있는 소들의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죠.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법 혈색 좋은 청년이 서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이 혜준이에게서 소를 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어떻게 내 소가 자네 손에 넘어간 거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조금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사정하셔서 소를 판매했어요. 당시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님 아드님께 돈을 꿔줬는데 갚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하셨어요. 역시 도박 빚 때문이었구나. 혜준이 녀석. 내가 그토록 고생해 키운 소까지 팔아먹다니. 실망감에 고개가 절로 떨궈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사정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 소 2마리를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언젠가 형편 되실 때 값을 치르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나 같은 노인에게 소를 그냥 준다고요? 아이고 젊은이. 나 같은 늙은이 도와줘 봐야 자넨 손해만 볼 텐데.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사정을 듣고 보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소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니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저를 도우려 했어요. 농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어머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 소를 잘 기르고 먹여 살아봅시다. 청년의 다정한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소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시골 외딴집 한 채를 구해서 소들을 기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소를 돌보는 일이 버거웠지만 차츰 적응해 갔어요. 두 손으로 풀을 꼭꼭 비벼 먹이를 만들어주면
소들은 콧김을 내뿜으며 즐겁게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연신 송아지의 작고 여린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희망이 있는 한 살아볼 만해. 열심히 소를 돌본 덕분에 점점 소두수가 늘어났어요. 우유를 팔아 생계를 꾸려갈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거죠. 덕분에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대접받게 되었어요. 할머니 소 젖으로 만든 요구르트 맛있어요. 또 사 먹으러 올게요. 우리 집 아기 먹이려고 우유 한 박스 싸갈게요. 신선하죠? 동네 사람들이 저의 소젖으로 만든 유제품을 즐겨 찾았어요. 인심 좋은 시골 동네라 팔다 보면 어느새 동이 나곤 했죠. 한편 청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었어요. 그저 남일 같지 않게 도와준 그 따뜻한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부모를 여의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양자 삼기로 했어요. 덕분에 황혼의 나날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저녁이면 청년과 함께 마당에 앉아 소들을 바라봐요. 소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바람은 산들산들 머리를 스쳐가죠. 그 순간만큼은 지난 시절의 고통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아들아, 내 인생의 말년에 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 자네가 있어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네.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러면 청년도 살며시 웃으며 말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어머님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며 여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소를 돌보며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죠. 비록 가족에게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지만 낯선 이의 손길로 제 인생에 새 희망이 피어났어요. 이 고마운 인연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살 수 있게 되다니. 저는 이 놀라운 전개가 여전히 신기할 따름이에요. 때론 세상살이가 힘겨워 낙담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어둠이 짙으면 밝음도 있는 법이죠.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늙은이의 한 말씀이 젊은이들에겐 긴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인생사 세옹지 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사람 마음의 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구한 제 인생에도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지칠 때면 제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빕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